작년 연말 영국의 더 이코노미스트는 The World Ahead 2024라는 특집 컬럼을 통해 투표 결과가 미치게 될 경제 영향력에 주의하라는 경고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세계 각국의 주요 선거 일정이 진행되며 그 경고는 현실이 되어 우리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최근 총선 결과에 따라 장중 센섹스 주가지수가 마이너스 8%대 급락을 연출했고, 멕시코에선 대선 결과 발표 직후 IPC 멕시코 주가지수가 올해 들어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으며, 유럽에서 진행된 유럽 의회 선거에 맞춰 유로 화폐 가치가 갑작스레 추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시황을 움직이는 주요 변수로 급부상한 투표 결과는 미 대선을 향해 가는 이 시점에 또 하나의 불확실성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현 시점에 이와 같은 정치적 변수가 발현된 것은 결코 단순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영상을 통해 이 같은 정치적 변수와 연준의 통화정책 간의 상관관계를 연결해서 앞으로의 시황 전망을 예측해보고자 하니, 오늘도 리더의 스탁마켓 나우 끝까지 함께 하시며 11월 미 대선 일정까지의 대비책을 세워보는 뜻깊은 시간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리더 스탁 정예준입니다. 이번 주 스탁마켓 나우 시간에는 투표 결과에 따라 흔들리는 세계 시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진행된 세계 각국의 선거 결과에 따라서 시황 지표가 흔들리는 모습이 목격이 되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고, 이 현상이 어떠한 미래를 초래하게 될지 오늘 방송을 통해 천천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방송은 3개의 목차를 가지고 준비를 해봤어요. 첫 번째는 The World Ahead 2024. 예전에 제가 해드렸던 영상이 있습니다. 이 영상 찍어드릴 때 투표가 향후 시황에 큰 변수가 될 수 있다라는 더 이코노미스트의 견해를 재해석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투표 이야기가 오랜만에 나왔으니까는 이전 영상에 대한 리뷰 여기서 간단하게 보고 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시간으로는 인도, 멕시코, 유럽에서 이 투표 결과에 따라 흔들리는 시황 사례가 나오게 됐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에 의해서 시황의 변수가 생기게 됐는지 구체적인 사례 분석해드리는 시간 여기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죠. 이와 같은 현상이 앞으로 계속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다면은 세계 증시에는 영향력이 얼마나 미칠 수 있을까? 즉, 투표 결과에 따라서 주식시장에서는 어떠한 영향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마지막에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The World Ahead 2024. 이전에 해드렸었던 영상에 대한 리뷰이기 때문에 짧게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전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주요 포인트가 바로 이거였죠. HTS 상에서 나오는 주가 지수가 몇 포인트냐, 이런 거 말고 HTS 방 너머의 진짜 세상, 국제 관계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세계의 경제 질서가 어떻게 편성되고 있는지, 정치, 외교적인 현황,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 요 이전 영상의 핵심 포인트 되겠습니다. 그래서 투표함이라는 게 가운데 딱 로고로 위치가 되었던 사진을 가져왔던 거고요.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다음 영상 보면서 간단히 리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보이시는 화면이 더 이코노미스트에서 발간한 특집 기사 되겠습니다. 다가오는 2024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작년 연말에 발간을 했는데, 로고를 보시면은 이 가운데에 지구본 모양을 본따서 위치를 해놓고, 그리고 이 정가운데, 지구의 정가운데 코어 부분에 이 투표함 용지가 위치되어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주변 형국을 보게 되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 상황, 그리고 AI 산업, 그리고 떨어지는 경제 지표들, 그리고 밑에는 미국하고 중국하고의 무역 분쟁 상황, 그래서 이상 기후, 그리고 자원 전쟁 이런 것들이 위치가 되어져 있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각종 산업들의 혹은 각종 현황들의
정 가운데 투표 용지를 위치해서 이것들이 이렇게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식의 로고를 띄워놨단 말이죠. 그래서 상당히 좀 의미심장한 그런 로고인 것 같다 해서 요 컬럼을 제가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거를 간략하게 요약하면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지구본 중심에 투표함을 위치해 놓고 이런 군사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같은 군사전쟁, 그리고 여기 자원들, 그리고 여기 친환경 에너지들 보이실 겁니다. 이런 에너지 전쟁, 그리고 이상기후 현상, 여기 미국에는 토네이도, 그리고 뭐 중국 쪽에서는 이상고온 현상,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고 있고, AI 산업, 그리고 불황경제를 뜻하는 이런 그래프들, 이런 것들을 관통하는 핵심 의제로 투표라는 걸 제시했단 말이죠. 그래서 투표에 의해서 뭔가 경제가 결정이 될 수 있다라는 식의 로고를 만들어 놨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실제로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최근 사례를 살펴보면은 그리고 앞으로도 이와 같은 움직임은 계속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위에서 봤었던 이 변수들이 정치적인 문제, 그러니까 투표나 선거 이런 거에 의해서 얼마든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어요. 아래 화면 또 이어서 보시면은 이 군사 전쟁 같은 거, 이런 거는 호전적인 정당, 대표적으로는 오른쪽에 해당되는 우익 정당들이 호전적인 성향을 전통적으로 보이죠. 그래서 이들이 집권을 하게 되게 되면은 군사 전쟁에 더욱더 불씨를 높이는 그런 형태의 흐름을 이어갈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이상기후 현상, 요거와 관련해서는 친환경적인 정당, 우리 유럽에 보면 녹색당이 굉장히 크게 형성이 되어져 있죠. 우리나라에도 진출이 되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특히나 왼쪽 진영, 좌익 정당 쪽에서 특히나 중시 여기는 핵심 의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이 힘이 세지게 되면은 요런 친환경 에너지 정책, 이상기후에 대한 대책, 요런 쪽에 힘이 실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AI 산업이 요즘 들어서 분위기가 좀 변화하고 있어요. 어떻게 바뀌고 있냐면은 AI 산업에 대한 인프라를 꾸려놓은 것까지는 좋은데 이 산업을 돌리기 위해서는 많은 전력이 필요하다. 근데 우리가 지금 생산하고 있는 에너지 양으로는 부족할 것 같다. 그래서 요새 뭐 원전 이런 거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들이 생기고 있죠. 그래서 이게 나아가 에너지 산업까지도 연결이 되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은 에너지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자원들, 요게 또 중요해지게 되죠. 그래서 이게 자원국가의 교역하고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외교 정책을 어떻게 할 거냐, 어떠한 정치인 혹은 어떠한 정당이 들어서게 되면서 그 나라가 어떠한 외교 정책을 피게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이 에너지 산업하고의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또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황경제, 이런 것들도 재정 정책하고의 깊은 관련이 있다라는 사실, 요게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나라가 스스로 개선이 안 돼요. 뭔가 뒤에서 서포팅을 해주지 않는 이상 스스로 비즈니스가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뭔가 지원책을 써줘야 된다, 돈을 써줘야 된다 라고 하면서 지금 천문학적인 돈을 코로나 팬데믹 이후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늘려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국가 부채가 뭐 GDP 대비 뭐 100%, 뭐 200% 이렇게까지 올라가고 있다라는 내용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즉, 정부가 빚을 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현재 또 고금리 시대를 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는 빚에 대한 부담이 높아져 있고, 그만큼 경제가 개선이 되지 못하고 빚에 대한 부담에 계속 짓눌려 있는 상황. 그래서 불황 경제가 잘 개선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정치적으로 어떠한 재정 정책을 쓰느냐에 따라 불황 경제에 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변수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은 어떤 정당 혹은 어떤 정치인, 어떤 외교, 그리고 어떤 정책, 이런 게 나올지에 따라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 2024년도에 비로소 찾아오게 된다라는 게 요 더 이코노미스트 컬럼의 핵심적인 내용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확인이 되셨으면 이제 바로 2부로 넘어가서 최근에 인도하고 멕시코와 유럽에서 어떠한 사례가 있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투표 결과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 이게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한번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인 이야기 먼저 해드리면은 지난주에 해드렸었던 방송 신세계 경제 질서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이 신세계 경제 질서를 향해서 이 각 국가들이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여실히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난주에 썼던 시황 영상하고 좀 이어지는 맥락이 있어요. 자, 다음 화면 보면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황 영상으로 말씀드렸던 게 바로 요 신경제 질서. 그래서 세계 각국이 이렇게 찢어지고 있다. 그래서 뭐 각자 도생, 자력갱생 이런 스타일로 가고 있다. 그래서 무역 장벽을 올리고 관세를 부과하고 이런 분위기로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설명해드렸죠. 요것도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면은 이렇게 크게 3가지 정도의 특징이 있다라고 설명해드렸습니다. 점점 무역 장벽이 높아지면서 각 국가들이 자유 교역을 하는 게 아니라 관세를 매기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냉전의 분위기가 다시 나고 있다. 너 러시아랑 친하냐? 중국하고 친하냐? 그러면은 손절.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같은 라인선상에 있는 나라들은 서방 세계하고 손절 하면서 마치 사회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한 왼쪽 진영과 자유주의 진영을 바탕으로 한 오른쪽 세력들이 서로 싸우는 듯한 과거 구소련 시대에 있었던 그런 분위기, 이런 것들이 지금 다시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하고 중국이 그 중심에 있잖아요. 그런 분위기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는 경제적으로는 자국의 핵심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국의 핵심 산업을 무기화하고 있죠. 미국이 갖고 있는 첨단 반도체 기술, 우리말 안 들으면 니네한테 안 준다. 그래서 우리말 잘 들어라. 우리랑 같은 편에 있어라. 이런 게 이제 미국이나 서방 세계 입장이고, 그리고 중국과 같은 나라들은 우리가 제공해주는 자원, 이런 자원들 마음껏 쓰고 싶으면 우리말 잘 들어라. 우크라이나 편들어서 러시아하고 척을 진다? 러시아 가스는 이제 니네 못 쓰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자국이 갖고 있는 핵심 산업을 무기화시키면서 서로 보호를 하려고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찢어지고 있는 상태. 그게 우리가 지금 현재 경험하고 있는 경제적 질서이다. 새로운 질서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경제적인 피해가 뭐냐면은 바로 이거죠. 인플레이션과 불황 경기가 같이 찾아오고 있는 상태. 국가 간의 교역이 끊어지게 되면서 공급이 차단되잖아요. 그래서 공급 충격에 따른 비용 인플레이션. 제가 지난 시황 영상에서 주구장창했었던 이야기죠. 이게 해소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는 계속 뭐 물가가 떨어진다고 하는데 일정 수준 밑으로까지는 잘 못 가서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하는데 지금 여태까지도 계속 못하고 미뤄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러는 중에 경기가 개선이 되고 있느냐?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수요가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비즈니스 모델들이 불황형 모델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치면은 스태그플레이션이죠. 그래서 공급 충격 상황, 수요 충격 상황을 양쪽으로 풀어줘야 되는데 지금 이런 국제적인 환경이 조성이 돼 있다 보니까 실질적인 개선세가 일어나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다. 그게 제가 바라보고 있는 시황이고 이게 그만큼 중요성을 갖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요 부분이 지난 영상의 핵심 내용인데 요게 머릿속에 들어왔으면은 요 기조를 그대로 간직한 채 각국의 사례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봐보도록 할게요. 자, 가장 먼저 인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도가 이번에 총선을 경험하면서 갑자기 주가가 하루 만에 8% 장중에 하락하는 모습을 목격을 했는데 왜 이러한 충격이 나왔는지에 대한 이해를 하시려면은 사실 이 인도의 현 정치가 어떠한 상황이 있는지를 먼저 알고 가야 됩니다. 미국하고 중국하고 무역 전쟁을 지속하게 되면서 이 중국이 제조업으로서 갖고 있는 이 막강한 지위가 흔들리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 중국이 만들어낸 많은 공산품들, 메이드 인 차이나 딱지가 박힌 공산품들이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서
미국 사람들이 이를 소비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은 세계의 소비 시장, 중국은 세계의 생산 시장. 많이 드렸던 이야기죠. 자, 이게 기본적인 로직인데 미국의 트럼프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중국이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왜? 우리의 브랜드, 예를 들어서 뭐 나이키 같은 브랜드, 이 나이키 같은 브랜드가 중국의 공장을 세워서 중국 사람한테 일거리를 줬고, 그래서 중국 공장에서 나이키 물건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중국이 먹고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건데, 즉 트럼프의 논리로 보게 되면은 중국은 미국 때문에 먹고 사는 거다라는 거죠. 근데 이 중국이 배은만덕하게 본인들이 세계 1등 국가가 한번 돼보겠다고 패권적 지위를 자꾸 노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한번 밟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한번 밟아댈게요 하면서 우리가 없으면 얼마나 소외가 되는지를 한번 보여주겠다. 요게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이 있었던 첫 시발점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중국이 그동안 장악했었던 이 세계 생산 시장의 역할을 인도한테 논아주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권이 맞아지게 된 겁니다. 자, 중국한테 줄 일거리 니네한테 넘겨줄 테니까 니네가 한번 만들어 봐라. 그러니까 인도 입장에선 땡큐죠. 어차피 인도 내에서도 인구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가의 노동력으로 물건을 만들 수 있는 그 공간이 환경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성장을 해오고 그런 식으로 정치적 입지를 다져온 게 이 인도의 모디 총리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한 번 재선을 하게 되면 이제 3선이 된다고 하는데 3선을 성공할 경우에는 또 친기업 개혁 정책을 해서 중국의 제조업지에 이제 추월을 하겠다라는 이런 포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 인도의 모디 총리는 친미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 배경 지식이 이해가 되셔야 돼요. 자, 정리하면은 모디 총리의 반중 친미적 외교 노선이 인도 경제 고성장의 핵심 요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번 총선 결과를 보아 압도적인 지위를 가지고 모디 쪽에 집권 여당이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압도적이지 못하게 승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다 보게 되면은 이 친기업 정책 그리고 인도 경제 성장의 이 핵심 요인 이게 이제 흔들리는 거 아니냐. 반중 친미적 외교 노선이 이제 변화하게 되면은 요 수레바퀴가 안 돌아간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관점에 의해서 증시 충격의 요인이 생기게 됐다라는 거. 요게 일단 단편적인 내용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서 이 인도의 좀 고질적인 부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제가 다음 화면을 좀 준비를 했는데, 자, 보시면은 인도가 갖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 두 가지를 한번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왼쪽에 우리가 카스트 제도라고 하죠. 그래서 인도는 요즘 나라답지 않게 아직도 이런 수직적인 계급 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밑에 수드라, 노예. 요즘 같은 사회에 이제 노예라는 단어 자체가 이렇게 등장하는 것도 좀 불쾌한 일이죠. 그리고 그 위에 바이샤, 그래서 뭐 농공 상인들, 서민이 있고 그 위에 왕족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맨 꼭대기에 있는 게 브라만이라는 계층으로 이제 사제, 제사 의식을 거행하는 이제 종교 세력 되겠죠. 그래서 이 종교 세력에 해당되는 인구가 최고 꼭대기 자리에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나라가 종교 중심적 부분이라는 거죠. 지금 뭐 중세 시대도 아니고 지금 현대 시대에도 이러한 계급 제도를 갖고 있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불만이 많아요. 국가에 대해서. 태어나자마자 계급이 정해져 있고 이게 변할 수가 없다 보니까는, 그리고 종교 행사하는 사람들이 최고 꼭대기에 있으니까는 아무래도 뭐 경제 성장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뒤로 제쳐놓고 가는 그런 이제 문화적 분위기가 많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인도가 성장을 하고 경제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브레이크 요인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종교적인 문제가 심각해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종교 세력들이 최고 꼭대기에 계급 지위를 갖고 있다라고 설명해 드린 것처럼 종교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인도라는 지역 내에는 크게 두 개의 종교가 존재를 해요. 하나는 힌두교고 하나는 이슬람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인도가 제국으로서 큰 땅덩어리를 갖고 있었을 때는 원래 이 파키스탄 지역 있는 자리까지가 다 하나의 영토였는데 이게 갈라지게 됐었어요. 이게 왜 갈라졌느냐? 종교 때문에 갈라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쪽에 뭔가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저 북쪽으로 올라가라. 그래서 파키스탄 쪽으로 가라. 그리고 힌두교 쪽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인도로 와라. 해가지고 이렇게 갈라지게 됐고 이 국경 지역에 해당되는 곳에서는 아직도 이슬람이 짱이다 혹은 힌두교가 짱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분쟁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슈미르 쪽에 분쟁 상황이 대표적인 그런 어떤 역사적인 사례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종교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나라를 하나로 통합하고 뭔가 국민의 대동결 단합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핵심적인 장애물이 되어 왔다. 이게 인도가 갖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제가 왜 하냐면은 모디 총리가 이러한 배경 속에서 지도자로 등장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여기 사진을 준비했는데 숫자 1을 가리키는 모디 총리가 나오고 있죠. 우리는 하나가 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계급을 나눠서 싸우고 종교를 나눠서 싸울 게 아니라 일단 대통합이 돼서 인도에 새로운 개혁의 바람을 일으켜야 된다.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맨날 낙후돼서 산다. 이러한 기조를 일으키게 되면서 지도자가 된 사람이 요 사람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는 갖고 있는 불안한 단점이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인도 경제 발전을 위해 국민을 대통합시키려는 목적으로 강력한 지도자, 그러니까 내가 꼭대기에 서서 너희들을 다 끌어안겠다 하면서 그 리더십을 강조를 하게 되었고 이에 막강한 지지층을 확보를 하긴 했어요. 자, 그래서 이번에 재선하게 되면은 세 번째 연임을 하게 되는데 항상 하나의 세력이 오랫동안 존재를 하게 되게 되면은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죠. 그래서 이 모디 총리를 비롯한 집권층이 오랫동안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불만을 갖게 되는 세력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즉 이들이 독재 정치, 조금 더 순하게 이야기하면 이제 뭐 전제, 군주제 이런 걸 지향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독재 정치 이런 것들은 타도가 돼야 된다 하면서 민주화에 대한 요구 목소리가 올라오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이게 모디 총리를 중심으로 한 이 집권 여당의 힘이 떨어지게 된 그 백그라운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현 시점에 인도는 이 두 가지 핵심 가치가 서로 상충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도의 부국 경제개혁 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기 위해선 모디 같은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한 상태이다 라는 거, 그거와 독재 정치는 안 된다, 이거는 타도돼야 된다, 이제 집권 여당들이 너무 부패했다, 우리 민족을 너무 밟는다, 그래서 민주화의 바람이 필요하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70년대를 보는 듯한 느낌이 좀 많이 드실 거예요. 저도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투표 결과로 나오게 된 게 바로 밑에 있는 화면인데 모디 총리가 처음 들어오게 되었을 때 그 집권 여당 측의 의석수 흐름입니다. 여기 보시면 2014년도 당시에 335석을 BJP 그리고 이에 연합 정당들이 차지하고 있다라고 나와져 있죠. 이 BJP가 뭐냐면은 바라티아 자나타라고 해서 현재 힌두교 기반 그리고 카스트 제도 기반의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모디 총리라는 사람이 하나의 인도를 만들기 위해 개혁 경제 정책을 추진한 것까지는 좋은데 이 사람도 사람인지라 기존에 갖고 있는 이런 고질적인 문제를 다 타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지금 기득 세력들하고 같이 가줘야 돼요. 그러니까 윗대가리하고 일을 해야지 밑에 있는 쫄따구들하고 일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집권층하고 결집을 하는 과정에서 이 BJP라는 정당이 만들어지게 됐고 이게 모디 총리의 지지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지지층은 카스트 계급 제도를
좋아하고 그리고 힌두교 종교 기반을 좋아하고 있는 상태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강력하게 밀어주면서 시작을 해줬다. 그래서 335석 대 59석 엄청난 차이가 나죠. 반대 정당에서는 힘이 없어요. 그리고 2019년도에 두 번째 재선하게 되었을 때는 353 대 91. 이것도 차이가 꽤 많이 나죠. 자, 근데 이번에 총선 결과에서 293 대 234. 그래서 물론 메이저리티를 차지하긴 했습니다. 주요 정당으로서의 의석수 272석을 확보하긴 했어요. 근데 얼마 차이가 안 납니다. 표 차이가. 특히나 우리가 뭐 개헌 같은 걸 하게 되었을 때 보통 이제 뭐 3분의 2의 찬성을 요구한다고 하는데 이 3분의 2의 의석수가 안 됩니다. 이거만으로도 뭔가 이 독재 정치 타도, 민주화의 바람이 시작됐다고도 볼 수 있어요. 이따가 우리나라 이야기를 좀 하긴 할 건데 우리나라도 비슷한 역사가 있었다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1970년대 박정희 전 대통령이 경제 개발을 하겠다고 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 지도층 자리에 있었었는데 그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민주화의 바람이 올라오게 됐었었죠.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연임을 할 수 있었던 배경에서는 개헌이 있었습니다. 헌법을 개정해서 본인이 또 당선이 될 수 있게 법을 바꾼 거죠. 그래서 그 법을 계속 바꿔가면서 이어지게 한 건데 그런데 이제 법을 더 이상 바꿀 수 없는 상황, 그러니까 헌법을 개정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면은 원만한 방법으로 또 한 번 연임을 하기에는 불편한 부분이 생기게 되게 됩니다. 뭐 군사적인 부분을 동원해서 한다든지 뭐 강제로 하면은 뭐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엄청난 트러블을 맞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스무스하게 가려면은 개헌을 통해서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정권을 연장하는 것이 필요한데 지금 그럴 수 없는 상황에 선거 결과가 나오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 모디 총리를 중심으로 한 경제 개혁 정책이 브레이크가 잡히는 거 아니냐. 이런 차원의 우려 그리고 민주화 바람에 의해서 정치적 혼란을 겪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 이런 것들이 상존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하루 만에 지수를 폭락시키게 한 근본적인 배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차원의 문제들이 계속 자극을 준다 하게 되면은 정치적인 영향력 때문에 증시가 하락 충격을 받게 되는 그런 요인들이 계속 생길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살펴봤으면 이제 모디 총리의 입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적인 입지가 불안해진 모디 총리가 선택할 수 있는 카드 몇 가지가 지금 제시가 되고 있는데 가장 첫 번째로는 이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포퓰리즘을 꺼낸다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인도의 국민들이 이 뭐 독재 정치에 대한 탄압, 모디에 대한 저항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힘이 올라오려고 하니까 이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왜 그러느냐, 침착해라,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포퓰리즘, 재정 정책을 통해서 주머니에 뭔가 먹을거리, 돈을 넣어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정책을 쓰겠다라는 게 첫 번째 카드로 제시가 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좀 종교적인 부분입니다. 제가 사진을 두 개 준비를 했는데 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 BJP 이게 바라티아 자나타 정당이라고 했는데 이 바라티아 자나타 정당의 종교가 힌두교 기반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뒤에 이렇게 뭐 연꽃을 상징하는 이런 꽃 모양이 이 뒷배경이 있는 게 확인이 되죠. 참고로 힌두교 같은 경우에도 이제 불교에서 좀 파생이 된 종교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뿌리를 같이 두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볼로 이렇게 연꽃 같은 걸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요 힌두교 세력들이 본인들의 지지 기반이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정책을 해주면은 지지율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민심을 다독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때는 어떤 얘기까지 있었냐면은 여기 오른쪽에 여기 바라트 아미라고 써놨는데 인도의 국기에다가 이런 문양을 갖다 박아가지고 이름을 바라트라는 그런 이름으로 바꾸려는 시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라트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힌두교의 종교적인 색채가 담겨져 있는 네이밍이에요. 그래서 이 국기를 들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지지를 해주고 있는 거죠. 즉 종교적으로 힌두교에 힘을 실어주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려면 반대로 이슬람, 즉 무슬림들에게는 탄압을 해야 된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게 지금 모디 총리에게 요구받고 있는 선택 카드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복지 재정을 확대하라. 포퓰리즘을 쓰라는 거죠. 자, 이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인도가 경제 성장을 하는데 필요한 이 돈들을 이 국민들 주머니 채워주는 데 쓰게 되게 되면은 기업 투자 규모가 축소되면서 경제 성장에 저해를 받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거는 국가 재정이 무한한 게 아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전 세계 국가들이 돈을 미친 듯이 써대고 있습니다. 주머니가 앵꼬 났는데 마이너스 통장 쓰면서 쓰고 있어요. 이건 물론 정부뿐만 아니라 가계에서도 그렇고 기업에서도 마찬가지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긴 하죠. 빚을 쓰는 거에 대해서 뭔가 브레이크를 주지 않고 있다 보니까 무한히 솟아나는 샘물처럼 계속 쓰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재정이 지금 많이 악화되어 있는 상태. 근데 또 복지 재정을 확대하자고 하면서 정부가 빚을 더 써야 되는 이런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용이 불안해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종교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기득 정당인 BJP 여기에다가 입지를 강화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본인이 이 정당 내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퍼포먼스를 좀 더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무슬림을 탄압해야 되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 내에도 무슬림 인구가 대략 한 15%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들을 탄압하게 되면은 이거 소수 계층을 힘이 없다고 탄압하는 거 아니냐. 이러한 프레임이 또 씌워지기가 좋아요. 그럼 이제 좀 민중적인 저항이 생기게 되면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민주화의 바람에 오히려 불을 지펴버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진퇴양난인 상황입니다. 근데 요 선택지를 택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요. 이거 아니면은 다른 방법이 딱히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실제로 모디 총리도 이 방향을 걸어가기 위해서 어느 정도 언급을 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의 미래가 살짝 좀 불안한 흐름을 내고 있다. 물론 저의 이런 견해가 또 상당히 좀 오버센스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하나 좀 준비를 해 봤습니다. 아까 제가 살짝 언급을 해드렸는데 민주화 혹은 민주주의와 이 주식시장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우리나라 사례를 한번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인도가 처해져 있는 상태가 우리나라 과거 70년대하고 좀 유사한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드렸었잖아요. 그때는 과연 우리의 주식시장이 어땠었는지를 한번 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에 화면 보시면은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 선거일 5월 18일 해서 여기 포스터가 하나 보이실 텐데, 이게 우리나라 그 9번째 대통령 선거가 있었을 때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제 마지막으로 대통령이 당선이 됐었던 그 선거거든요. 그 선거가 일어나기 전 대의원을 뽑기 위해서 만든 포스터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여기 화면 볼게요. 78년 5월 18일 날 9대 대통령 당선을 본인이 되도록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는 국민들에게 직선제를 하질 않았었잖아요. 그때는 간접으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선거를 할 수 있는 대의원, 국민을 대신할 수 있는 의원들을 뽑는 선거를 요구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78년 7월 9일 날 9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치러지게 되었고, 대의원 2,583명 중에 2,577명이 득표를 했다고 합니다. 거의 압살이죠, 압살. 그러니까 명분상으로 선거이지 사실상 나 안 뽑으면 죽여버리겠다 그거잖아요. 그래서 비밀 투표로 당선이 되게 됐습니다. 내 입맛에 맞는 2,583명 뽑은 다음에 나 안 뽑으면 죽는 거 알지? 해서 2,577명 득표로 이제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당선이 됐었을 때가 바로 요 78년 7월 9일 9대 대통령 선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년 뒤에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이제 11.6 사태가 나오게 되면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제 총살을 당하게 됐죠. 그리고 나서 그로부터 약 6개월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광주에 이제 민주화 운동이 비로소 꽃을 피우기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재밌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있다라면은 이 본인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기 위해서 한 대의원 선거 날짜가 5월 18일인데 이 5월 18일이 시간이 지나서 2년 뒤에 민주화 운동을 일으키게 한 기념일이 또 되어져 있어요. 즉 자신의 독재 정치를 강화하기 위한 퍼포먼스가 뭘 일으켰다? 민주화 운동을 일으키게 됐다. 날짜가 심지어 같다. 딱 2년 차이가 나게 됩니다. 본인의 운명을 알고서 뭐 날짜를 정한 건지 아닌 건지는 뭐 모르겠으나 이런 좀 흥미로운 포인트가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그리고 제가 좀 중요하게 체크한 포인트는 요겁니다. 대통령 선거가 일어나게 된 78년 7월 9일서부터 80년 5월 18일 요때가 이제 전국이 좀 혼란스러울 때라고 볼 수 있잖아요. 민주화의 바람이 불게 되면서 그동안의 어떤 정치적인 퍼포먼스, 경제적인 성장 퍼포먼스 이런 것들이 저해받았던 시기. 그 시기 동안 과연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은 어떻게 움직였을까? 요걸 한번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다음 화면 보시면은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자, 79년 하반기, 그러니까 요 대선이 치러졌었던 요 시즌, 그래서 5월 18일에서 7월 9일로 가는 그 사이, 그 시점 어딘가에서 코스피가 166포인트를 기록하면서 최고점을 한번 찍었어요. 제가 확보한 요 자료가 정확한 자료인지는 저도 검증을 못했는데 제가 확인한 게 맞다라면은 요 즈음에 166포인트에서 고점이 한번 찍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81년 연초까지 이게 떨어져요. 그래서 코스피 지수가 87포인트까지 거의 이제 반토막이 나게 됩니다. 그게 이제 79년서부터 81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딱 정확하게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요 선거철, 요때서부터 민주화 운동이 진행되면서 요게 좀 이제 마무리 국면으로 가게 됐었던 이제 81년까지. 그래서 그 전국이 어려웠던 시기 동안 166포인트에서 87포인트까지 하락하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좀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무엇이 탱크가 움직이고 막 그런 시대가 됐다고 하는데 저는 직접 경험해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근데 뭐 나라 살림살이에 어떻게 신경을 쓸 수 있었겠어요. 군인들이 뭐 전국을 헤집고 다니고 그랬던 시기가 이때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전국 속에서 지수 하락을 많이 경험하게 됐다. 그리고 나서 이 혼란스러운 전국이 어느 정도 수습이 되면서 86년도가 되면서부터 이제 증시가 상승하기 위해서 이렇게 꾸물꾸물 방향을 위로 잡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때서부터 이제 90년대까지 3조 호황이 이제 진행이 되게 된 거죠. 그리고 정치적으로 보았을 때는 87년도 12월 16일 드디어 이제 직선제가 나오게 되게 되면서 13대 대통령으로 이제 노태우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되게 되었고 민주화라는 이름에 좀 꽃을 피우게 된 그 시작점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87년 12월 16일 요 즈음이 이제 3조 호황의 약간 초입 부분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국이 안정되고 민주화의 안정과 함께 뭐가 시작됐다? 증시의 폭등이 시작되게 됐다. 그래서 보면은 모래성이 무너지고 벽돌집이 세워지는 약간 그런 메커니즘이죠. 제가 요새 많이 해드리고 있는 그런 관점의 이야기. 근데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된다? 경제적인 부분, 직접적인 시황적인 부분이 아니라 정치, 외교적인 상황, 데모크러시, 민주주의의 요구, 독재의 타도에서 전국의 혼란 이런 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증시가 크게 하락을 하고 이 전국이 해결되고 난 이후에 폭등장이 진행이 된다. 그래서 이 과정이 없었다라면은 요런 시대도 찾아오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제가 벽돌집을 짓기 위해서는 일단 모내성을 무너뜨리는 작업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본다. 그리고 저는 지금 이 시기가 그런 변화의 시기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고 하면서 제가 뭐 밑도 끝도 없이 증시가 떨어지라고 재수없는 소리를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지금 진행되는 사이클을 보았을 때 더 큰 상승, 코스피 뭐 4천, 5천 이런 시대를 불러오기 위해서는 이런 불편한 시즌을 한번 경험하고 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면서 요새 시황과 관련돼서 좀 주의하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는 거죠. 요게 정치적으로도 과거에 있었던 사례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인도가 앞으로 경험하게 될 미래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인도의 사례를 살펴봤으면 이제 다음으로 멕시코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멕시코에서는 대선이 일어나게 됐는데 멕시코의 대통령으로 당선이 된 요 사람이 200년 만에 이제 여성 지도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이에요. 그래서 현 정부를 계승하는 그런 대선 결과였습니다. 근데 현 정부를 계승하는 당선자가 나왔는데 증시가 크게 하락하고 페소 가치가 크게 충격을 받았어요. 왜 그러느냐? 너무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또 당선이 됐거든요. 인도하고는 약간 좀 느낌이 다르죠. 똑같이 증시 충격을 받았던 사례는 있는데 그 흐름이 다릅니다. 인도는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뭔가 불안하다라고 하면서 떨어졌는데 여기는 너무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서 오히려 위험하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은 개헌을 추진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헌법을 만들 수 있는 그 대법원의 법원장을 재판장을 본인의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앉힌 다음에 헌법을 개정하면서 내 뜻대로 나라 살림을 피워나가겠다. 뭐 이런 개념이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게 더 위험하다라고 하면서 증시에 충격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이 됐다. 하원 500석 중에 346에서 380석 정도가 예상이 된다고 해요. 의석수 확보가. 그리고 상원 128석 중에는 최소 82석 정도가 확보가 될 거라고 전망이 되고 있는 상태이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헌법 개정, 그러니까 개헌이죠. 개헌을 하기 위한 의석수도 충분히 확보가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긴 또 민주주의 가치 훼손, 또 독재 위험이 올라가게 된다. 이렇게 자신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앉혀서 자신의 뜻대로 정치를 펴나갈 걸로 보여지는데, 이게 좋은 미래로 나아가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불안한 미래로 나아가게 할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럼 이 여성 지도자에 대해서 뭔가 불편한 시각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왜 이런 불편한 시각이 생기고 있는지에 대한 또 근원적인 부분을 또 파헤치기 위해서 멕시코가 갖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를 또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멕시코가 갖고 있는 고질적 문제 살펴보시면은 기사를 보면 됩니다. 여성 대통령 선출 하루도 안 돼서 멕시코 현직 여성 시장이 피살됐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여성 시장, 그러니까 멕시코 시티의 시장이래요. 근데 이분이 선출 하루 만에 피살을 당했다, 죽임을 당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여성 정치인이 또 여기 한 분 더 있는데 이분도 피살을 당했다고 합니다. 첫 여성 대통령 탄생 이후에 2명의 여성 정치인이 죽임을 당했다라는 거죠. 이게 멕시코가 갖고 있는 고질병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멕시코라는 나라가 치안이 굉장히 불안하다고 하잖아요. 왜냐면은 정치인보다 그 위에 있는 게 마피아, 카르텔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멕시코가 갖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예요. 이번에 대통령이 되게 된 배경도 살펴보게 되게 되면은 이 메뚜기 의원들의 변심으로 당선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 얘기냐? 이쪽 당 붙었다, 저쪽 당 붙었다 하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의원들이 있는데 그 의원들이 마음을 합쳐서 아까 전에 보셨던 그 여성 대통령이 당선되도록 힘을 확 밀어줬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정치인들이 갑자기 마음이 왜 바뀌어서 그쪽으로 밀어가게 됐느냐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아마도 이는 뒤에 배경이 있을 거다라는 거죠. 약간 이건 뭐 음모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멕시코는 이런 정황들이 음모론 차원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현실적으로 암묵적으로 다들 이렇게 인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워낙에 그들이 힘이 세기 때문에. 그래서 이 대통령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 뒷세력들이 암묵적으로 뭔가 강압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여성 시장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범죄와의 전쟁을 하려고 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 우리 영화 그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그 영화가 있었었죠. 거기 보면은 우리 최민식 배우가 이제 최익현이라는 역할로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정계 사람들하고 붙어가지고 뭐 카지노 사업이나 이런 거 다 따내가지고 이렇게 조직 폭력배들이 이를 관리하도록. 그래서 자기 밑에 그 하정우 두고 그랬었잖아요. 그런 영화가 있는데 이것도 우리나라가 이제 과거에 갖고 있었던 좀 고질적인 문제 중에 하나였죠. 그런 고질적인 문제가 이제 멕시코는 오래전서부터 지금까지 뿌리 깊게 박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뜯어고치고 싶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 되겠어요. 시장. 근데 대통령이 돼서 죽었다고 하죠. 피살을 당해가지고. 그래서 이 범죄와의 전쟁을 하려고 했던 사람을 그냥 하룻밤에 죽여버릴 수 있을 정도로 그런 국가가 멕시코입니다. 그리고 이 여성 정치인은 이 메뚜기 의원 중에 한 명이었어요.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근데 어떠한 배경에 의해서 피살을 당했는지 모르겠는데 뭐 제가 그냥 좀 시나리오를 돌려보자라면은 이번에 대통령이 된 그쪽 정당에 이 정치인이 뒤늦게 합류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좀 강압을 받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뭔가 그 이후에 현타가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좀 폭로하려고 했다든지 뭔가 그런 징후가 있어서 사전에 뭐 제거를 했다든지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좀 쉽게 일어나는 나라가 멕시코입니다. 살인 청부가 어렵지 않게 일어나는 나라라고 하죠. 그래서 원래 멕시코는 범죄 조직 카르텔이 강성인 국가이다. 자, 이런 배경 속에서 대통령이 탄생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 대통령은 자의적으로 국가 운영을 할 수 있는 사람일까라는 거죠. 제가 봤었을 때는 이 멕시코의 대통령은 어쩌면은 바지 사장일 수 있습니다. 꼭두가 식시로 앉혀놓고 이 뒷 배경들이 강압을 통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파워가 있을 수 있을 거다라는 거죠. 이 고질적인 문제를 이해한다라면은 왜 멕시코에 이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되게 된 것이 문제인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볼게요. 이번에 멕시코 대통령이 된 그 여성 지도자가 압도적인 지위를 가지고 대통령이 된 데에는 뒷배경이 있을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뒷배경이 힘이 약할까요? 클까요? 자, 힘이 약한 세력이 압도적인 지지로 대통령을 만들었다? 그렇지 않겠죠. 힘이 굉장히 강한 그런 세력들이 압도적인 지지를 만들어낼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이런 식으로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그냥 저의 사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우리나라에 뭐 도끼파가 있고 뭐 칠성파가 있다. 근데 둘이 싸워서 어느 한쪽 세력이 이겼어요. 그래서 이들이 패권을 장악하게 됐네. 그래서 자기 마음에 드는 꼭두강 씨를 대통령으로 앉혔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그들의 힘은 굉장히 강력하겠죠. 이겼으니까. 족복들 간의 전쟁에서. 그래서 그 기득권에 해당되는 이 뒷 세력들은 본인들이 원하고자 하는 바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들이 원하고자 하는 바를 정치적으로 분명히 구현을 시킬 거라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나오는 멕시코의 또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멕시코의 에너지 정책을 살펴보게 되면은 좀 독특한 부분이 있어요. 여기 가스, 이 회색 그래프가 쭉 올라가는 게 보이시는데 멕시코가 에너지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가스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다른 것들은 이렇게 점점 떨어지는데 가스만 올라가잖아요. 2000년서부터 현재까지 20년이라는 시간이 넘도록. 그리고 이 배경에는 미국의 텍사스가 있습니다. 지금 멕시코는 국내 생산량을 초과하는 수준의 천연가스를 미국의 텍사스로부터 수입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이 사업에 분명 이권 관계가 걸려 있는 그런 뒷배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멕시코의 재정을 악화시키는 주범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돈이 새는 거죠. 근데 이 돈이 새는 과정에서 멕시코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그건 나랑 상관없다.
어차피 나만 배부르면 된다 라고 하면서 여기에 달라붙어 있는 카르텔이 분명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카르텔이 집권한 상태에서 현 대통령, 정치인에게 앞으로 이 사업이 계속 활성되도록 해달라. 그래야 우리가 중간에 마진을 먹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진행되게 되면은 멕시코는 재정 악화가 계속 늘어나도록 가스 수입을 계속 늘릴 수도 있겠죠. 이런 부분,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 뒷배에 있는 기득 세력들이 원하는 바를 이뤄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재정 악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을 걸어가야 될 수도 있다. 같은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게 요 뒤에 있는 것들입니다. 최근에 나온 기사인데 자원을 국유화하고 있는 멕시코다. 해서 일본이 과거에 투자했었던 최대 염전을 완전 국유화했다. 이런 기사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멕시코 그 서쪽 해안 지역 일대에 소금이 굉장히 많이 난다고 합니다. 근데 품질이 되게 좋대요. 그래서 소금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 먹는 소금만 생각을 하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화학적 원료로서 나트륨이 갖고 있는 그 화학 원료로서 쓰일 수 있는 그런 이제 산업들이 다양하게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품질이 다른 일반 소금하고 다르다고 해요. 그러니까 일본이 여기에 좀 탐을 냈었던 거고. 그래서 멕시코가 좀 가난할 때 야 우리가 투자를 줄 테니까는 이거 우리 같이 공동 개발하자라고 했는데 어느덧 멕시코가 일본 니네 이제 나가라. 우리가 완전 국유화하겠다 하면서 이 나라도 본인들이 갖고 있는 이 자원을 무기화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이 국가 산업으로 이게 넘어가게 되면은 아까 국가 뒤에 분명 뒷배가 있을 거라는 이야기 했었었죠. 그 뒷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이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권을 채워주기 위해서 정치인들이 이걸 국유화하는 작업이 진행되는 걸 수 있고요. 그리고 이어서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죠. 미국하고 멕시코가 또 분쟁이 붙게 되는데 옥수수 때문에 분쟁이 붙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멕시코 하면 익히 들어서 잘 아실 거지만 옥수수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멕시코 원산지 옥수수가 또 국가 경제 산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캐파를 가지고 있는데 미국이 그 유전자 조작한 이런 옥수수를 가져와 가지고 이거 수입해 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멕시코 내에 옥수수를 생산하는 그 산업과 미국의 유전자 옥수수 산업이 서로 대립을 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멕시코 내에 이 옥수수 산업과 관련해서도 뒤에 또 달라붙어 있는 이권 관계가 있을 텐데 그들이 야 우리 옥수수 장사해야 되니까는 미국산 이거 수입하지 말라고 전량 우리가 생산한 거는 우리끼리 소비하자. 미국에서 수입하는 거 없다. 신토불이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게 되면은 뭐 외국산 농산물 받지 말자라는 거죠. 그리고 그 농업과 관련돼 있는 기득 카르텔들이 정부한테 이렇게 하라고 요구를 해버리게 되면은 싼 값에 옥수수를 수입할 수 있는 경로를 차단하고 우리 거만 먹게 된다. 그럼 요것도 그렇고 요것도 그렇고 어때요? 무역 교류가 이루어지는 그런 시대로 가는 게 아니라 자국이 갖고 있는 핵심 역량들 이런 것들을 무기화해서 무역의 장벽을 높이는 쪽으로 이 기득권들이 방향을 틀어갈 수 있다라는 점, 그죠? 이런 부분들이 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신세계 경제 질서에서 말씀드렸던 그 메커니즘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국 우선의 보호 무역주의가 가속될 수 있는 상황이고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여기 미국하고 트러블, 일본하고 트러블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게 되죠. 그러면서 무역 장벽을 만들어내게 된다. 그래서 점점 각자 도생, 자력갱생식 외교 정책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멕시코가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태. 그래서 이번에 압도적인 지지를 가지고 대통령이 된 인물이 이 뒷배의 어떤 입김에 의해서 이런 길을 걸어가게 될 위험이 상당히 높게 전망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하나 더 보시면은 이런 기사도 있어요.
마초 나라에서 첫 여성 대통령이 나왔다. 그래서 포퓰리즘이 이어진다. 여기서 포퓰리즘이 또 나오죠, 그죠? 인도에서도 봤었었는데. 그리고 이 헤드라인에서 여러분들은 느낌을 받으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마초 나라.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이야기했었던 마피아의 나라, 남자들의 나라에서 여성 대통령이 나왔다.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은 진짜 주인은 남자들인데 연약한 여자를 앞세워서 바지 사랑으로 앉히고 돈을 달라고 요구한다. 국가가 갖고 있는 돈들 다 우리한테 넘기라고, 내리라고. 그러면 이제 이 정치는 포퓰리즘 정책을 통해서 이걸 내려줘야 되겠죠. 왜냐면은 말 안 들으면 끝장나니까. 살인 청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도 찍소리도 못하는 이런 나라가 멕시코의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현직 대통령 안드레스 마뉴엘 로페즈 오브라도르, 이름 굉장히 깁니다. 이 사람이 지금까지는 대통령이 유지가 되고 있고 이제 취임식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 여성 대통령에게 이제 정권을 넘겨주게 돼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 오브라도르가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정치적인 후계자를 자처하는 쉐인바움, 이 사람이 여성 대통령 이름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의 정치적인 그런 후계자이다 라는 것을 본인 이름으로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어떻게 보면은 같은 계통인 거죠. 약간 바지 사장 느낌. 그래서 나도 마찬가지이다 라고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최저임금 인상하겠다, 현금성 보조금 확대하겠다, 에너지 기업 국유화하겠다 등 포퓰리즘 정책을 계승하겠다는 방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멕시코의 재정 적자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는데 그러던가 말던가 이 뒷배에 있는 기득 세력들에게 뭔가 내려주려면은 이런 식의 정책을 해 나가겠다라는 것을 이제 표명을 한 상태이죠. 그래서 이런 기조만 보았을 때에도 지금 멕시코에서도 이런 정치적인 상황이 멕시코의 경제를 더 끌고 내려가게 할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 인식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런 기사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자, 멕시코에서 인플레이션이 재점화된 탓에 기준금리가 11%로 동결이다. 자, 기준금리가 11%인 나라입니다. 굉장히 고금리인데 못 내려요. 왜? 인플레이션 재점화 탓에. 인플레이션이 왜 생기느냐? 돈을 자꾸 풀어 제끼니까. 안 그래도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데 거기다가 지금 계속 포퓰리즘 정책을 피면서 화폐 가치가 썩어 내려가도록 계속 이 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지금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리지를 못하고 고금리 상황을 지속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멕시코에서 이번에 슈퍼 집권당이 생겼는데 이에 반해 페소의 가치는 지금 힘이 빠지고 있다. 그래서 힘 빠진 슈퍼 페소라고 하면서 페소 가치가 하락하고 멕시코의 증시가 떨어지고 기준금리가 고금리로 유지되면서 인플레이션 재점화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배경에서는 이 포퓰리즘 재정 정책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여기까지 들었으면 이제 여러분들도 정치적인 이런 상황들이 인플레이션이나 통화 정책 이런 데에 영향을 줄 수 있구나. 경제 영향력이 높구나 라는 것을 충분히 확인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투표 결과에 의해서 시황이 출렁거렸던 이 사례가 제가 봤었을 때는 그냥 뭐 단순히 일회성으로 잠깐 지나갔다가 끝나는 그런 게 아니라 좀 연속성을 갖고 봐야 되는 요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황방송의 주제로 한번 삼아 본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유럽 사례까지 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럽에서도 최근에 선거가 있었었는데 이 유럽 내 의회 선거에서 지금 극우 정당의 돌풍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패러다임이 재편되나 이런 기사 확인되고 있고, 그리고 유럽 선거 후에 전국 불확실성이 생기고 있다. 그래서 유럽의 통화 가치도 약세를 띠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왼쪽에 또 화면을 하나 준비했는데 요거는 유로화 대 영국의 파운드화 가치를 이렇게 환율로 비교를 한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최근 들어서 이게 주봉이거든요. 예, 주봉상 차트에서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연속의 음봉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미국식 차트여서 빨간색이 음봉입니다. 그래서 5개 연속 하락, 그러니까 5주 연속 하락을 하고 있다는 건데 이 지금의 수치가 과거랑 비교해 보시게 되면은 22년도 한 8월 달 거의 한 2년 정도 차이가 나죠. 예, 2년 정도 만에 과거의 이제 최저치 수준까지 지금 내려와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만큼 지금 유로 가치가 영국의 파운드와 가치 대비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걸 달러랑 비교를 안 하고 왜 영국하고 비교를 하냐면은 영국은 브렉시트를 통해서 유럽하고 갈라선 나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갈라서니까는 화폐 가치가 유지가 되는데 유럽이라는 뭉탱이로 함께 있다 보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 즉 통합돼 있으면은 가치 하락, 분리돼 있으면은 가치 상승. 이런 지금 현재 분위기가 나고 있다라는 것을 영국의 파운드화 가치와 유로 화폐 가치를 비교해 보면은 여실히 확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극우 돌풍이 일어나고 있는 배경이 이런 거기도 해요. 하나로 뭉쳐 있지 말자. 각자 도생하자. 이러다가 다 죽겠다. 왜 우리가 하나의 뭉탱이로 같이 있어서 고통을 분담해야 되느냐. 이런 어떤 시대의 정신이 유럽 사람들로 하여금 극우 세력들에게 손을 들어주게 하는 그런 분위기가 생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조금 구체적인 설명해 드리면은 요 텍스트 볼게요. 최근에 그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의회를 해산하고 조기 대선합시다라고 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기사 많이 보셔서 익숙히 아실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하도록 할게요. 요거 관련해서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우익 세력들이 프랑스 의회를 다수석으로 장악할 가능성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집권 여당이 돼서 나라를 끌고 나가면은 불안해진다라고 하면서 유로 가치가 떨어진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될 게 왜 유럽에서는 우향우가 일어나고 있고 왜 이들이 정권을 잡으면은 유럽 사회가 불안하다고 하는가에 대한 거죠. 그거를 좀 간접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저는 요거 환율이라고 생각을 해서 요 차트를 준비한 거예요. EU에서 떨어져 나가면은 가치가 사는데 유럽으로 묶여 있으니까 가치가 떨어진다. 그래서 유로화 가치와 영국의 파운드화 가치가 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있는 이런 분위기가 나고 있다라는 거. 요것만 봐도 충분히 근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도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다음 화면 좀 볼게요. 왜 라이트 윙이 뜨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인데 첫 번째로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 이게 큰 역할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기사 보시면은 부담 쏠릴라 미국 우크라이나 지원 회의론에 겁먹은 유럽. 그래서 요거는 좀 과거에 났었던 기사입니다. 그리고 시황방송에서 한 번씩 언급해드렸던 내용이기도 해요. 우크라이나가 여기 있고 러시아가 이쪽에 있고 이쪽에 이제 서유럽들이 있잖아요. 러시아가 이 왼쪽으로 자꾸 진출을 하려고 한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먹어버리면은 이제 러시아하고 우리가 국경을 맞닿게 된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우리가 막아줘야 된다.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를 저지해야지 그래야지 러시아가 더 이상 군사적인 긴장감을 높이지 않고 평화의 시대를 살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서유럽 사회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계속 쭉 해주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자, 근데 이게 시간이 벌써 2년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천문학적인 돈을 계속 부어주고 있는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공격한다든지 적극적인 행동을 하지 않고 있죠. 왜? 그만한 힘이 없으니까. 사실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서유럽하고 한 편이 돼가지고 막강하게 밀어주고 러시아 본토를 때리자. 그러니까 아주 공격적인 양상으로 가게 되면은 이 전쟁이 어떻게 좀 조기에 정리가 될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딱 우크라이나가 겨우겨우 방어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만
커버를 쳐주고 있지 그 이상의 힘을 내주질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장기화되죠. 그럼 어떻게 돼? 돈이 또 여기서 질질 새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틀어막느냐고 서유럽 경제가 이제 무너지는 거죠. 이 상황이 이제 장기화되다 보니까는 EU가 이제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과거 시황 영상에서도 이 말씀 해드렸었어요. 특히나 이제 러시아의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 우크라이나하고 한 편을 먹어서 가려다 보니까는 러시아의 빈축을 사요. 니네가 감히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줘? 앞으로 러시아산 가스 쓸 생각하지 마 하면서 여기 노르트스트림 가스관 있는 거 다 끊어버리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러시아산 에너지가 절실한 그런 나라들은 우크라이나를 그냥 암묵적으로 지원해 주기에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미국 형아가 빨리 이걸 적극적으로 해결해 줬으면 좋겠는데 뜨뜻미지근하게 나오니까. 그러니까는 야 이거 우크라이나 지원해봤자 무슨 쓸모가 있느냐. 그냥 돈만 질질 새는 것 같다. 그리고 미국 형아가 어쩌면은 우리 이렇게 굶겨 죽이려고 작정해서 요런 판때기를 깔아놓은 거 있지 않을까. 이런 이제 이야기까지 나오게 되면서 이제 좀 열이 받기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자 도생하자. 러시아 필요한 사람들 러시아랑 손 잡던지 말던지 하고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좋은 사람들은 우크라이나 지원하던지 말던지 하고 그래서 배타적인 보수 이게 이제 극우잖아요. 따지고 보게 되면은 우리가 짱이다. 우리만 중요하다. 자국 우선주의. 본인들의 이런 보수적인 가치를 수호하고자 자국 우선주의 정책을 필 수 있는 이런 극우 정당들이 국민적으로 지지를 받기 시작하는 배경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반대 진영, 왼쪽 진영, 레프트 윙 같은 경우에는 점점 인기가 떨어지고 있어요. 왜 떨어지냐면은 그 중에 하나가 요겁니다. 여기 기사 보시면은 우양후하는 유럽, 경제난, 이민, 그리고 여기 환경 규제 있죠. 환경 규제에 뿔났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돈이 질질 새요. 그러면서 막 다른 나라 국민들이 막 왔다 갔다 하게 되면서 우리가 지금 내 코가 석잔데 다른 나라 이민자들 뭐 구해주겠다고 뭐 정부가 돈 써주고 이런 거에 이제 신문이 난다라는 거죠. 전쟁 고아들이 막 우리나라에 온다. 이들 구해줘야 된다. 한데 내 뭔가 곳간이 넉넉해야지 도와주지. 내 곳간 안에도 지금 쌀할 톨이 없는데 갑자기 누가 와가지고 밥 달라고 하면은 좋게 받아들이기가 힘들겠죠. 그런 분위기. 요건 아까 위에서 이야기했고 그리고 환경 규제. 요거가 이제 녹색당이라는 이름으로 왼쪽 진영에서 피고 있는 정책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상당히 회의적인 시각이 생기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환경 규제가 너무 강해.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먹고 살 길이 막막하고 비용이 많이 올랐는데 그러니까 원자재 같은 거 사서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공장을 돌려야 되는데 아이씨 탄소가 나온다고 하면서 탄소세까지 내래. 그러면 안 그래도 지금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돈을 더 달라고 하니까는 어떻게 해요? 힘이 없죠. 물건 가격을 높여서 팔아야 되는데 경쟁력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탄소세 등 이런 환경 규제에 대한 높은 비용 부담이 이쪽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빡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저 환경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하는데 뭐 이상기후 때문에 지구가 망해서 죽기 전에 내가 굶어 죽겠다고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참을 만큼 참았는데 이제 터지는 거죠.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유럽 사회가 지금 경제적으로 상당히 불편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오른쪽 진영에 힘이 실리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하나 더 보면은 점호는 PC 시대, 뭐 세계는 스트롱 리더십을 원한다. 이런 기사도 있는데 우리가 뭐 PC주의라고 하죠. 그래서 정치적 올바름, 우리말로 하면은 이런 PC주의에 대해서 이제 많은 유럽 사람들이 이제 실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정치적으로 옳으냐 그르냐 이거는 일단은 내가 먹고 살 게 많고 튼튼할 때 그러니까 뭐 생존권이 보장이 되었을 때 그 더 높은 가치를 지향하게 되면서 뭐 정치적 올바름 여부 이런 걸 따질 텐데 정치적 올바름을 따지기 전에 일단 뭐 내가 굶어 죽게 생겼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PC주의라든지 환경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왼쪽 진영에서 피는 어젠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유럽 사람들이 많이 실증을 느끼고 있는 상태이다. 그만큼 지금 삶이 팍팍하다라는 거죠. 따지고 보게 되면은. 그래서 뭐 세계 경제가 뭐 호황에 있다, 뭐 소프트 랜딩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제가 보는 HTS 방 너머의 세상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실이죠. 그래서 오죽하면은 오른쪽 진영의 극우적인 성향의 정당이 기득권으로 지금 올라오려고 하는 분위기까지도 형성이 되고 있는 지경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유럽의 이런 투표 결과가 유로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됐다는 데에서 어느 정도 이제 이해가 되셨을 거라 생각이 돼요. 자, 그리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서 유럽 산업의 좀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인 또 제조 산업 이야기를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유로존의 Manufacturing Purchase Manager Index에서 이 PMI 지표 있죠. 유럽의 제조업 PMI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21년도 이 하반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떨어지기 시작을 해서 23년 상반기 말까지 계속 이렇게 그래프가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제조업 경기가 이렇게 위축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최근 들어서 여기서 이만큼 이제 좀 반등을 했다. 그래서 좀 살아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PMI 지표가 50포인트를 아직 넘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50포인트 이상권에 좀 있어줘야지 좀 괜찮다라는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요 이하에서 여전히 머물러 있고 최근에 이게 좀 반등을 했다 할지라도 이 반등폭이 아직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듯 하다가 이렇게 또 떨어지면은 하락 추세 지속이라는 거죠. 트렌드를 바꾸려면은 최소한 50포인트 위에서 놀아야 되는데 그 정도까지는 지금 연출이 안 되고 있다. 즉 제조 산업 경기가 여전히 침체 국면을 지속하고 있다라는 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유럽에서 그 독일 같은 나라가 경제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독일 경제를 대표하는 산업이 이 자동차 제조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PMI 지표가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독일의 자동차 산업이라고 보셔도 무방할 정도예요. 마치 우리나라 코스피를 삼성전자와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처럼 그만큼 여기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높으니까. 근데 지금 극우 정당들이 자리를 차지하게 되게 되면은 이 제조 산업에 대한 트러블이 또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유럽 제조 산업의 불황의 원인이 지금 높은 비용이거든요. 판매할 수 있는 시장은 한정적인데 물건을 만드는데 너무 비용이 많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비용에서 차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게 원자재하고 인건비거든요. 근데 아까 이야기했죠. 우익 정당이 지배층으로 올라오게 되게 되면은 배타적 자국 우선주의를 하게 된다고. 그러면은 이제 무역 장벽 올리고 각자 도생 모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자재 유통 경로에서도 차질이 생기게 된단 말이에요. 차단이 일어나게 되니까. 우리 잘났다.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하면서 문을 닫아버리는 현상, 벽을 올려버리는 정책 이런 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원자재 가격의 상승 요인, 이건 비용 인플레하고도 연결이 되죠. 그리고 인건비에 대한 부분, 이것도 이제 정치적으로 좀 중요한 논쟁거리가 되는데 이 유럽 내에서도 이 강성 노조들이 상당히 막강하게 살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자동차 만드는 회사 하면은 이제 딱 떠오르는 기업이 있죠. 그 기업도 노조가 굉장히 위험한 기업입니다. 현대 이야기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제조 산업과 관련해서는 이제 노조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우익 정당과 노조는 정치적으로 반대편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대립 존재이죠. 그래서 이 인건비를 올려달라는 이런 주장들, 이런 것들이 강하게 올라올 수 있어요. 우리나라도 비슷한 분위기 최근 삼성이나 이런 데서 있었다라는 거 기사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게 유럽 사회, 제조 산업에서도 불편한 논쟁거리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회복하려고 하는 듯한 이 분위기가 어느덧 또 멈춰버리고
다시 이렇게 내려가 버린다 하면은 이 하락 추세가 장기적으로 계속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기가 개선될 수 있을 만한 사이클을 정치적인 요인에 의해서 브레이크가 잡힐 수도 있는 부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유럽의 투표 결과가 왜 증시 충격 혹은 이제 화폐 가치 하락으로 이어지게 됐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배경 살펴봤고요. 요걸 한번 좀 정리하고 가도록 할게요. 자, 정리된 화면 보시면은 자, 우편향이 심해지고 있는 유럽이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양우를 하고 있는 유럽 국가들이 생기고 있다. 특히나 독일, 프랑스 이런 강대국 중심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좌편향이 이뤄지고 있는 남미. 남미는 또 방향이 왼쪽이야. 근데 왼쪽으로 또 치우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우양우하는 사람들은 오른쪽 끝으로 가고 좌양자하는 사람들은 왼쪽 끝으로 가고 하면서 좌우 진영에 대한 대립이 더 확고해지게 되겠죠. 이거 과거 신냉전 시대하고 다를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치적 대립에 의해서 아까 우리나라가 민주화를 거치는 과정에서 증시가 빠꾸했다는 사실, 저성장 우려가 생긴다는 사실 확인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성장 갈등에 대한 우려가 찾아오고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정치적인 부분에 의해서 이런 문제거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진영이 됐던 오른쪽 진영이 됐던 궁극적으로는 공통점이 있어요. 배타적인 자국 우선주의를 피고 있다라는 점. 자국의 핵심 산업을 무기화시키고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좀 호전적인 성향도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게 중요한 이유가 이렇게 세상이 좀 무질서한 상황, 그러니까 서로 잘났다고 하면서 벽을 올리고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누군가가 이 상황을 타개해 줄 수 있는 약간 구원자 같은 사람을 바라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은 세계에서 평화 비둘기를 자처하는 미국이란 존재의 시선이 집중이 되게 됩니다. 그러는 과정에 11월 미국 대선이 또 열리게 된단 말이에요. 이 같은 기조 속에서. 그리고 이 대통령 후보 중에 한 명이 또 도널드 트럼프이지 않겠습니까?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을 할 수 있다라면은 뭐 죽음도 불살 그럴 각오를 갖고 있는 카리스마틱 리더로서 트럼프가 또 걸어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그러면 이제 세계의 이제 경제 질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각자도생, 자력갱생 모드로 가기가 더 수월해질 수도 있게 되죠. 그리고 여기 한 가지 빠뜨린 게 포퓰리즘. 지도자들이 포퓰리즘 정책으로 재정 적자를 확대하고 있다는 사실. 이게 또 상당히 중요한 대목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왜 중요한지는 이제 마지막으로 3부 시간에서 설명을 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방송의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집중력 있게 마지막까지 끝까지 함께 하시길 바라도록 할게요. 자, 글로벌 증시에 대한 영향력을 이제 살펴보자라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오래전에 전시경제 역학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설명해 드렸습니다. HTS방 너머의 세상을 보자, 전시경제 역학 구조로 시황을 파악하자,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봤었을 때 지금 세상은 전쟁을 하기 위한 경제 정책들을 피고 있는 걸로 보여진다. 그래서 뭐 2차 세계대전 당시의 경제 지표가 지금 재현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썸네일도 달아서 과거 주식119 시절 때 많이 말씀드리기도 했었었죠. 그 기조를 그대로 끌고 와서 대입을 하게 되면은 이게 매칭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자, 다음 화면 보시면은 제가 시황에 대해서 좀 불편한 시각을 제시해 드리게 된 좀 근원적인 원인부터 좀 파헤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은 제가 양털깎기에 대한 사전적 정의 글귀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요거부터 좀 읽어드리면은 국제금융 재벌들이 서민들의 이득을 뺏는 상황을 양털깎기에 비유한 말로 숭흉빙의 화폐 전쟁에 등장해서 유명해졌다. 그에 따르면은 국제금융 재벌들은 시중에 유동성, 돈을 실컷 풀어놓고 경제적 거품을 조장한 다음에 사람들로 하여금 투기에 집중하게 만든다. 그런 다음 통화량을 갑자기 줄여서 리콜을 하는 거죠.
빌려줬었던 돈 다 내놔. 이렇게 리콜을 갑자기 빵 해서 그렇게 부풀려 놨었던 이 자산시장 버블들 이런 것들이 이제 터지게 되고 그 과정에서 경제 불황과 재산 가치 폭락을 유도하게 된다. 그리고 나서 가치가 뭐 정상 가격의 10분의 1, 100분의 1 이렇게까지 크게 추락을 하게 되면은 말도 안 되는 이 설값에 싹 다 매입을 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왜 이걸 양털깎기라고 하냐면은 양을 키울 때 일단 털이 자랄 때까지는 기다린다라는 거죠. 그리고 털이 충분히 다 자랐다 싶으면은 야 이제 한 번에 다 깎자 해서 그때 한 번에 다 양털을 취해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털이 자랄 때, 즉 버블이 충분히 생길 때까지는 뒀다가 충분한 시간이 됐다 싶으면은 한 방에 깎아 간다라는 겁니다. 털을. 그런 개념에서 이런 양털깎기라는 걸 많이 이야기하죠. 이게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시황 관점이에요. 그래서 이 미래를 만들어 가기 위해 어쩌면은 갚을 수 없는 빚을 지도로, 그러니까 빚을 쓰는 길을 스스로 걸어가도록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 빚의 문제 때문에 결국은 도산하게 만들어서 파산을 하게 되면은 그때 이렇게 헐값에 줍줍을 해 나가는 그런 사이클이 딱 지금의 시대에 어울린다. 그래서 모래성이 무너지고 벽돌집이 세워지는 그런 시즌이라고 보여진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드렸던 거죠. 그리고 요거를 제가 비유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요 그림도 많이 그려드렸습니다. 물 웅덩이를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해놓고서는 키가 뭐 2m인 애가 있고 키가 180인 애가 있고 키가 뭐 160밖에 안 되는 애가 있고 가정했었을 때 이 물의 수위가 이 빚에 대한 규모예요. 빚에 대한 규모. 그리고 이 빚에 대한 부담을 어느 정도 수위로 할 거냐에 대한 이 수위의 기준이 금리인 것이고, 그래서 5% 정도의 이제 고금리로 이렇게 물의 수위를 쭉 올려놓게 되면은 이 빚에 대한 부담이 키가 160밖에 안 되는 애는 이제 뭐 돌아가시는 거죠. 물의 수위가 너무 높아. 자기 키보다 더 커요. 그리고 180이 되는 애는 처음엔 좀 괜찮다가 이게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라오게 되면은 그때 이제 죽을 맛이 될 것이고, 그리고 키가 2m가 넘어간 애는 일단 여기 숨구멍은 살아있어. 그래서 본인도 힘들겠지만 숨구멍은 살아있으니까는 어느 정도 생존은 가능하다. 그래서 키가 2m인 이 사람들은 생존하고 그 아래의 펀더멘털을 갖고 있는 뭐 기업, 가게, 정부들은 이 물에 잠겨서 어떻게 보면 이제 기절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기절해서 쓰러지게 되면은 갑자기 수상구조대가 출동을 해서 끌고 간 다음에 심폐소생술을 해서 살려줍니다. 그게 이거예요. 10분의 1에서 100분의 1 가격에서 사주는 거. 그래서 사주면은 돌아오거든. 그래서 사줘서 돌아오게 되면은 어떻게 돼? 주도권이 넘어갔죠. 즉 심폐소생술에서 살려주니까는 내가 네 생명의 은인이다. 앞으로 나한테 충성을 다해라. 너는 나의 노예다. 이렇게 전락이 되어버리는 과정. 그래서 저는 이 사이클이 돌아가기 위해, 그러니까 전쟁을 하는 거죠. 전쟁을 하기 위해 이 무대를 만들고 있다. 그래서 세계의 일장적 지위, 그리고 기축통화의 지위를 갖고 있는 키가 2m가 넘어가는 미국이 지금 세계 각국을 요리하는 과정으로 저는 보여진다고. 그래서 전 세계가 다 같이 빚을 쓰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빚의 무덤을 향해서 스스로 걸어가도록. 그리고 높은 금리 수준을 유지하는 거죠. 빚에 대한 부담에 잠겨버리게. 그리고 나서 이제 부도 파산 일으키게 되면은 구제금융을 명목으로 출동하는 거죠. IMF 같은 그런 기관들이. 우리가 97년도 IMF 때 경험했던 게 딱 요 사이클이죠. 그래서 저는 이게 이들의 본래의 목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연준은 어쩌면 처음부터 불황을 계획했는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도 최근에 또 한 번 더 해드리고도 했었습니다. 이게 제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시황 관점이고 21년도서부터 전시경제 역학이라는 이름으로 설명해드렸던 게 요거죠. 그러면 요 관점을 기준으로 현재의 정치적인 상황, 아까 전에 보셨던 유럽, 멕시코, 인도의 상황을 한번 대입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자, 대입을 해보면은 딱딱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일단 지금 전 세계가 빚을 사상 최대 규모로 쓰고 있다는 점. 신흥시장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다 같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즉 물의 수위가 다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자, 여기 왼쪽에 보시면은 이제 통계 자료가 하나 나와요. 그리고 여기 국가별로 채무에 대한 이제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렇게 사이즈가 이렇게 쭉쭉 나와져 있는데 가만히 보시면은 색깔이 또 다릅니다. 색깔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 색깔이 뭘 뜻하냐면은 이 debt to GDP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나라의 GDP 대비 빚이 얼마 정도의 비중을 갖고 있느냐. 그래서 이 색깔이 밝아지면 밝아질수록 debt to GDP 대비 빚의 규모가 높다라는 거고, 이 색깔이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debt to GDP가 낮다라는 뜻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미국이 엄청나게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빚에 대한 전체 규모가. 근데 색깔은 약간 진한 녹색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탈리아, 그리스, 일본 이런 나라들은 색깔이 더 연해요. 그래서 사이즈는 작은데 색깔이 연하다. 이건 뭐예요? GDP 대비 빚이 훨씬 더 높다라는 거죠. 미국보다. 이런 나라들이 생겨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빚을 엄청나게 지금 전 세계가 끌어쓰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미국은 어쨌든 세계 1장으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다는 거. 이게 또 엄청 중요하죠. 미국은 원래 애초서부터 빚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빚으로 성장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빚을 써서 성장하는 거에 대해서 딱히 두려움이 없어요. 왜? 어차피 또 찍어내면 되니까. 기축통화로서의 지위, 세계 1장으로서의 지위만 유지된다 하게 되면은 그 나라의 화폐와 채권의 가치는 쉽게 훼손되지가 않습니다. 찍어내면 가치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해결 방법이 있어요. 하지만 그 외 다른 나라들은 똑같은 파워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불안도가 높죠. 근데 심지어 GDP 대비해서 빚에 대한 규모가 미국보다 더 높다. 1장의 지위도 없는데. 그러면은 더욱더 불안한 상황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내용을 좀 정리하면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세계 시장의 빚이 13조 달러로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또 흥미로운 게 2019년도 이후로 40%가량의 이제 증가율을 보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빚의 40%의 증가가 이 2019년도 이후에 생긴 거라는 거죠. 2019년, 19, 코비드 19, 2019년에 생긴 코로나 질병에서 코비드 19이죠. 19년 이후로 빚이 40% 이상 증가했다. 즉, 코로나 위기를 경험한 세계 경제들은 빚을 쓸어 가는 그 무대에 첫 발을 뗐고 그게 지금까지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사상 최대 규모의 빚을 지금 쓰고 있는 상태이다. 라는 겁니다. 여기에 포퓰리즘 정치까지 더해진다 하면은 적자 재정이 또 확대가 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빚의 규모를 늘려나가게 되게 되면은 즉 통화를 계속 시중에 공급하는 셈이 되는 겁니다. 근데 펀더멘털이 살아있어야 돼. 그러니까 나라가 멀쩡한 상태에서 가치 인정을 받는 통화를 찍어내면은 그래도 가치가 훼손이 되진 않습니다. 화폐 가치가 훼손이 되진 않는데 지금 나라가 내일 모레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돈을 찍어서 이걸 메꾸려고 하다 보니까 화폐에 대한 가치가 뚝뚝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제 인플레이션하고 같은 말입니다. 물건 가격이 올라가서 인플레이션이 되는 것도 인플레이션이지만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 그 새우깡 한 봉지를 사는데 원래는 1,000원만 내면 됐었었는데 화폐 가치가 떨어져서 이제는 화폐를 3,000원씩이 내야지 새우깡 한 봉지를 준다. 이것도 이제 인플레이션이죠. 그래서 통화 가치 하락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게 됩니다. 즉, 포퓰리즘 정치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게 된다고요. 그렇게 중요하다고는 인플레이션. 이것 때문에 지금 뭐 통화 정책도 저금리로 못 가고 다 꼬였다고 하잖아요. 근데 포퓰리즘 정치에서 인플레이션 제자극이 가능하다. 그러면 금리 높여서 잡겠다고 또 하겠죠. 그러면 높은 채무 부담이 또 생겨. 아까 전에 이야기했었던 물의 수위가 빠져야 되는데 물의 수위가 높은 상태를 유지를 한다고요.
그럼 높은 채무 부담에 의해서 나라 경제 살림살이는 더 떨어지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또 빚을 써야 돼. 그러면은 무한 생산, 무한 반복. 그러다가 이제 선을 넘어버리면 그러면은 해도 니네 너무 위험하다. 빚으로 빚을 막는 것을 너무 지금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데 너무 많이 쓰고 있는데 이것은 네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것 같다. 그러니까 일반 가계로 이야기하면은 신용카드가 빵꾸 나서 돌려막기를 지금 5번째 하고 있는데 6번, 7번을 더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무한히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신용 위험이 있다라고 한 다음에 너 이제 카드값 이제 갚아. 갚을 돈 없는데요? 가면 너는 파산이다. 개인 회상해라. 파산 신청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용 위험이 생기면 그건 또 부도 파산 위험하고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그 물 웅덩이를 그려드린 겁니다. 부도 파산 위험에 걸어가도록 힘을 주는 게 미국이 이런 나라들을 상대하는 방법이라면, 전략이라면은 정치인들로 하여금 포퓰리즘을 통해 적자 재정을 확대하고 인플레이션을 지속해서 높은 채무 부담에 파산에 이르게 하는 그 길을 걸어가도록 푸싱을 할 수가 있다라는 점. 그게 맞다라면은 그쵸? 애초에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걸어가게 될 미래의 길이 이미 정해져 있었던 것이고 그 정해진 박자에 맞춰서 우리는 그 시대를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게 되면은 최근에 나온 빅 이슈가 또 있죠. 우리나라에서 바로 요거 포항 앞바다에 영일만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석유가 가득 매장이 되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 석유 시추하자. 그리고 석유 시추하기 위해 탐사선을 보내야 되는데 아마 돈이 5천억 원 정도는 들 것 같다. 라고 하면서 이런 이야기가 요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일만에 기름이 나고 있다는 사실, 가스가 매장돼 있다는 사실은 미국의 회사에서 알려줬죠. 그래서 요거를 살펴보시면은 약간 좀 비슷한 향기가 좀 나는 것 같아요. 영일만 석유 매장의 근거로 출처가 미국의 회사 액트지오라는 회사, 요 액트지오의 이제 그 대가리에 해당되시는 요 분이 우리나라에 와서 여기에 진짜 석유가 매장되어 있는 게 맞다라는 걸 내가 증명하겠다라고 하면서 미국 회사가 우리나라한테 석유를 캐라고 이렇게 아이디어를 주고 있죠. 갑자기 이 시점에.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시게 되면은 우리나라도 이렇게 좀 높은 금액의 재정을 기름을 캐는데 써야 될 미래가 지금 조명이 되고 있어요. 물론 아직까지는 여론이 긍정적이지는 않죠. 이거 진짜 파는 게 맞냐? 팠는데 안 나오면 어떡하느냐? 그럼 삽질하는 거 아니냐? 5천억 이거 안 그래도 돈도 없는데 설령 어떻게 꾸역꾸역 모아서 이걸 했다고 해도 소득이 없으면 어떡하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죠. 근데 만약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신세계 경제 질서가 진행이 돼서 자국 중심의 배타주의가 가속이 된다. 그래서 자꾸 국가 간의 무역 장벽이 생긴다. 그러면 우리도 자원이 없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자원이 없는 나라이다 보니까는 자원국하고의 교류가 차단되게 되면은 우리도 이거 한번 파보자. 여기서 자원 나오면 우리도 산유국 될 수 있다. 그럼 이제 자원국들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해도 되고 우리도 자력갱생 가능하다. 나가면서 시추공사를 해야 된다라는 그 필요성에 또 탄력을 받을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재정을 확대해서 적자 재정의 규모를 키우는 길을 향해 걸어가도록 어쩌면은 인도를 해주고 있는 걸 수도 있다. 하필 미국에서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저는 듭니다. 왜냐하면 딱 이 타이밍에 시기적절하게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요. 그래서 이 포퓰리즘 정치 그리고 적자 재정 확대 이 부분이 세계적인 규모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갖고 있는 이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게 되면은 시황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생각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이 우리나라의 이슈도 동일한 선상에서 보여져요. 자, 그럼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최종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는 시선에서는 코비드 19 이후에 채무의 늪에 빠져버리도록 이미 유도를 당했고 그에 의해서 세계 경제는 이 빚을 막는 방법 외에는 대안이 없는 상태에 지금 이미 진입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게도 그렇고 가게도 빨리빨리 집 사야 된다. 대출 써서 집 사는 거는 원래 당연한 거다. 빚이라도 써서 집을 살 수 있으면은 그건 행복한 거라고 하면서 빨리빨리 집을 사라는 그 분위기 속에서 많은 가게들이 빚을 지게 됐었고 지금 고금리 시대를 살면서 이 빚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다고 하죠. 그리고 기업들도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경제적인 충격이 생겼다. 그래서 이를 막기 위해 나라가 지원을 해줄 테니까 이걸로 일단 버텨라 하면서 그 지원금을 받기 시작하면서부터 현재까지 빚에 대한 규모를 늘려왔는데 업황 개선이 생각보다 잘 일어나질 못하고 있는 상태. 그렇게 잘났다고 하는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기업들도 23년도 한 해 동안 어닝 쇼크를 계속 내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정부도 마찬가지. 가계 기업들에게 돈을 내려주기 위해서 돈을 많이 뿌렸는데 이게 세금으로 돌아와야 돼. 가계 기업들한테 내려준 만큼 이들이 돈을 벌어가지고 이익이 쌓이면은 이거를 법인세나 소득세로 걷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걷어지는 소득분이 많게 되게 되면은 또 그만큼 다시 내려줄 게 많아지게 되겠죠. 근데 과거에 내려준 건 많은데 지금 법인세도 엉망, 가계의 일반 소득세도 엉망. 그러다 보니까 세수 확보가 안 돼요. 그래서 내려준 건 많은데 돌아오는 건 없어. 그래서 정부도 재정 적자. 그래서 모든 같은 처지에 처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도 앞으로 나아가려면은 없는 돈을 또 끌어쓰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양털이 계속 자라나도록 일단 냅두고 있는 상태라는 건데 만약에 여기서 미국의 달러가 이제 상환 요구, 콜을 하는 거죠. 콜옵션을 행사하는 거죠. 이제 갚으라고, 내놓으라고. 그러면은 지금 이 상태에서 전 세계의 신용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갚을 돈이 없는데 돈을 갚으라고 하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일반 가게로 치면은 50년짜리 대출을 해준다. 그래서 집을 사려고 해서 대출하려고 하는데 이자가 너무 높아. 그러면 이제 50년 만기로 이제 만기를 길게 가져가라. 그럼 매달 내야 되는 돈은 작아지니까. 그래서 50년 만기 대출 이런 것들도 엄청 흥행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큰 돈의 빚을 졌단 말이죠. 왜냐면 50년 동안 갚기만 하면 되니까. 근데 갑자기 은행이 사정이 생겼다고 하면서 이거 원리금 갚아야 될 것 같다고. 50년 동안 갚을 계획으로 빚을 졌는데 이걸 며칠 안에 갚아라 이렇게 해버리면은 어떻게 갚어? 불가능하죠. 그런 관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특수 상황에 따른 상환 요구 들어가야 되었을 때 신용 위험이 발생한다. 특히나 어떤 특정 가게나 특정 기업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일시적으로 문제가 생겼다가 해소가 될 텐데 이게 정부 차원으로 얘기가 생기면 이건 말이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특히 정부 차원의 채무 상환 불능 위험은 말 그대로 국가부도 상황이에요. 정부가 갚을 돈이 없습니다. 우리 디폴트 해야 되겠습니다. 파산입니다. 그 상황을 뜻하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세계 각국의 지도자로 앉아 있는 사람들이 빚으로 빚을 갚는 그 상황에 대해서 포퓰리즘 재정 확대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거리낌 없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 목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투표 결과들이 궁극적으로는 신용 위험을 자극할 수 있는 요인이 되다 보니까는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든지 증시 하락이 나온다든지 하는 모습이 목격되는 걸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방송을 통해 멕시코, 유럽, 인도 이런 사례를 살펴봤는데 이것은 이런 특정 국가 안에서만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이라기보다는 전 세계의 트렌드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이번에 뭔가 시황에 이상 반응이 있었던 나라들은 어떻게 보면 약간 예시 사례, 샘플링 같은 느낌으로 진행된 걸 수 있으니까 이런 관점에서 시황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게다가 그리고 미국의 11월 대선을 향해서 또 가고 있는데 이 미국의 11월 대선에 대한 과정 역시 이런 식으로 작용이 된다 하게 되면은
전 세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빅 이벤트이기 때문에 이것이 또 상당한 위험으로 자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황이라는 걸 바라볼 때 HTS 안에 뭐 숫자 값이 몇 포인트인지 이런 거에 너무 매몰되지 말고 HTS 밖 너머에 진짜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 보게 되면은 요즘 뭐 장세 변동성 심하잖아요. 그렇죠? 심한 변동성 장세에서 결국은 어디로 가게 될지에 대한 방향을 확실하게 좀 세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본 영상이 그런 사고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 또 새로운 내용을 가지고 다시 오도록 할 테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잘 유지해 주시고 리더스탁과 또 함께 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